잠시 후 동학 지도자 김계남, 안교선, 성재식, 최재호 추모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평일인데도 이렇게 추모식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학 지도자 김계남, 안교선, 성재식, 최재호 님의 추모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학 의례에 따라 청수를 공전하겠습니다. 다음은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도교인이신 분들은 신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계남, 안교선, 성재식, 최재호 네 분의 추모식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념. 다음은 동학 지도자 행적 보고를 하겠습니다. 행적 보고는 서울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박길수 사무국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부 행사에서 강연회에서 이분들의 행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제 강연으로 소개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참여된 과정과 관련된 간략한 기본적인 사실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계남은 호남 무도의 영장으로 체포된 후 전주로 끌려와 이도제회에 참수되어 수급이 상자에 담겨 서울로 올라왔다가 서소문박에서 다른 동학 지도자들과 함께 표시되었습니다. 안 교수는 충청도 도접주로서 충청도 아산과 경기 수원에서 활동하였고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1894년 12월 24일 음력 서울 남부론에서 처형되어 표시되었습니다. 이날 함께 처형된 성재식은 동학농민군 지도자로서 1894년 11월 황해도 해주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가 경기도 고향 수원으로 옮겨 활동하던 중 체포되어 1894년 12월 24일 서울 남부련에서 처형되어 표시되었습니다. 최재호는 동학농민군 지도자로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가 1894년 12월 24일 서울 남부련에서 처형되어 표시되었습니다. 이상 네 분의 동학군 지도자의 행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인사말은 서울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최길순 이사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카운트에서 하십시오.
일을 맡다 보니까 이렇게 찾아주신 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이 행사 말고라도 앞으로 저희가 하는 일에 많이 좀 참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오늘 참 주인공이 되시는 김계남, 성재식, 안교선, 최재호 이 네 분을 추모하는 것은 정말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첫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음력 12월 24일에는 수원교구에서 끌려와 두 분이 참수됐는데 김내현, 안승관 그 두 분이 처형되고 같은 방법으로 처형되고 같은 방법으로 서소문 밖에 효시된 그런 이 역사적인 사건에 이어서 이 네 분의 그 찬양이 이어서 진행됐습니다. 하필이면 효시와 같은 그 사업으로 기념사업을 시작하게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1894년 10만여 동학 농민군이 처형당한 그런 비극의 역사인데 그 어느 때 무엇으로 시작하거나 비극 아닌 것이 없는 사업인데 어떻게 이 좋은 사업으로 그 문을 열 수 있겠느냐. 정말 엄숙한 마음으로 이 네 분의 추모식을 가지고 올 첫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는 이만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네 분이 서둘러 차명이 되고 그리고 효시가 될 때에 이미 12월 18일에는 참 대표적인 동학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전봉준, 손화중, 김덕명, 최경선, 성두환, 오두령이 이미 서울에 들어와서 재판을 받기 시작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이분들과 같이 이미 투옥된 사람이 있었는데 동학당 경성 침탈 사건의 주모자 23명 이분들도 함께 그 신문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23분 중에 5분이 이 전봉준 등 오두령보다 닷새 전에 처형이 됐습니다. 지금 아마 동학하시는 분들도 이에 대해서는 여태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학술대회 때 조금 더 그거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전봉준, 손화중, 김덕명, 최경선, 성두환 이 오두령을 두고 왜 이렇게 서둘러서 처형을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사실은 해가 바뀌기 전에 모든 것을 청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세계 여론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안에는 이 해외 공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인도적으로 우리는 이 신문을 하고 사형을 집행한다라고 하는 그 일본의 그 얄팍한 어떤 술수에 의해서 이 5분이 먼저 처형되고 그리고 이어서 경성 침탈 사건 5분이 교수형 그리고
전봉준 등 오두령이 또 차명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종로에 서 있는 전봉준 동상 하나만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당시 그 함께 처형된 네 분의 그 교수형도 이제는 우리 이 서울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서 그 나머지 네 분들조차도 우리가 그 역사에서, 잠든 역사에서 그것을 일깨워서 다시 기념하고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데 앞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정말 오셔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우리 그 사업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좀 더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좋은 이 기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추모사는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주영채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목은 뜨거운 동학의 바람 불어오는 곳. 바로 오늘이 가보년 1894년 음력으로 12월 23일, 양력으로는 오늘입니다. 2월 2일 이날을 기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추모식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김계남, 안교선, 성재식, 최재호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거룩한 혼이시여 이곳에 강림하소서. 오늘 저희들은 네 분 동학농민혁명군 지도자들께서 가보년 1894년을 지나서 1895년 을미년 삭풍이 몰아치는 서소문 밖 남보른 길거리에 함부로 효시되었던 그 처참한 광경을 가슴에 새기며 추모의 제전을 올리나이다. 지도자들께서는 불범부도한 일본군의 총칼 아래에 잡힌 몸이 되어 남보른에서 차명되시고, 그리고 김계남 장군께서는 전주에서 황급히 처결된 다음에 그 머리만이 서울로 압송되어서 서소문 밖 남보른에서 역시 효시되어서 무사람들의 발길에 채이며 그 육신이 치욕스러운 횡액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님들의 그 거룩한 정신은 단 한순간도 더럽혀진 적이 없으며 단 한치도 훼손된 바가 없이 오롯이 빛나는 별이 되어 129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거룩하게 생생하게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부릅뜬 두 눈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 사명이 바로 그것임을 다시금 다짐하나이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새롭게 조명하고 계승하고자 하는 바람이 뜨겁게 불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께서는 단 한시도 그 불꽃을 거두어들인 적이 없으며 그 바람 불어 보내기를 쉰 적이 없었음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깨닫고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바람 속에 동학 지도자들의 거룩한 혼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앞길을 뚜렷하게 가리키고 있음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지도자의 거룩한 홀령이시여, 지금 우리가 추모하는 네 분만이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가보년과 을미년 그리고 그 이후 순국 순도에 가신 수십만 동학농민혁명군과 그 후예들의 홀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며 동학세상의 그날로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우리들은 믿고 그렇게 되어 가도록 정성과 정성 또 분투를 거듭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저희와 함께 역사의 정도를 걸어가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2024년 2월 2일 마치겠습니다. 식순에 나와 있는 위령회장 추모의 노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학 지도자 김계남, 안교선, 성재식, 최재훈님의 추모식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추모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최길순 이사장께서 동학 지도자 김계남, 안교선, 성재식, 최재호의 처형 과정과 역사적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김계남, 성재식, 안교선, 최재호 이 네 분의 그 성함들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계시고 또 행적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역사를 그 연구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네 분의 그 효수 그리고 효시, 효수는 머리를 자르는 일이고 효시는 이걸 삼각대에 걸어놓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우리가 흔히 그 목이 삼각대에 걸린 7쪽을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이 7쪽에 걸린 그림은 사실 이 네 분의 과정을 그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판을 이렇게 제시는 해놨지만 누구의 머리다라는 것은 현재까지 연구로서는 결과적으로 알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참고 3을 보면 여기에 이 비숍이라고 하는 영국 여자가 조선을 구경 왔다가 이 장면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잘 모르겠으나 바로 그 영어로 된 그 도판 그림 위로 반드시 올라가면 요건 이 무라카미라고 하는 일본 사진사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 1894년 혹은 95년 초를 기준으로 보면 카메라가 이런 정도의 성능을 가진 것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맨 위의
왼쪽 그림보다 오른쪽으로 옮겨와 보면 일본 신문에 실린 사진은 바로 도판입니다. 사진이 아니고 이 오른쪽 왼쪽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12월 23일 날 처형 명령이 떨어지고 24일 날 남벌원에서 처형해서 당일 날 아침부터 24, 25, 26, 3일 내에 걸렸다가 29일 날 경기 가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경기 가명으로 옮겨가기 전에 이 일본 사진사가 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경기 가명으로 이 목을 옮겨가기 위해서 거적에 둘둘 말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기를 가지고 간 일본 사진사가 조금 이 양해를 구해 가지고서 이 머리를 원래 있던 대로 해 달라. 그런데 돈을 꺼내면서 돈을 주는 신용을 하면서 본대로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도 전부 고개를 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래쪽 오른쪽 그림 요게 원래 삼각대에 걸린 애초의 모양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부탁을 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덤벼들어 가지고 거기에 떨어져 있던 그 막대기를 이렇게 이리저리 묶고 해서 목을 이렇게 걸어서 찍은 사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숍이라는 여자 얘기가 다시 이제 돌아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왜 자기가 사진기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일본 기자의 사진을 이렇게 갖다 썼을까? 이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이사벨라라고 하는 이 비숍 여자, 이 영국 여행가도 사진을 못 찍은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원래 그림, 이거는 일본 김문자 교수의 연구에 무엇을 빌면 이 누군가가 24, 5, 6, 3일 동안 그러니까 요 기간 안에 누군가가 사진을 찍었을 거다 해서 요 사진이 남아 있는데 요거는 아무리 무엇들을 다 연구를 해도 누구의 사진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 밑에 이렇게 표지 이 표찰이 붙었는데 그 그 글씨도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이제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3쪽을 보면 두 번째 문단쯤에서 1894년 정월 고부봉기로부터 3월 무장기포, 백산대회, 황토제 전투, 장성전투, 전주성함락, 전주화약, 9월 제기포, 동학연합군의 공주성 전투 패배, 그리고 관민보군 일본군의 토벌 학살, 여기에서 10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894년 정월에 시작해서 그해 말, 그러니까 23일 날 처형 지시가 내려지고 24일 날 남벌원에서 차명되고, 그리고 24, 25, 26, 3일 동안 걸려있는, 이게 마지막 그 해를 장식하는
비참한 역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동학 그 연대 방에 지금 상당히 시끄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3월 무장기포 이거는 지금 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그다지 이렇게 논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런 거 하면 국가기념일을 제정할 때에 처음에 이 사건을 다 늘어놨습니다. 늘어놓고 이 중 가장 역사적 그 의미를 두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사건이 뭐냐 이거를 이렇게 추려가는 과정에서 충청도 및 비전라도 쪽 사람들은 성지연 교수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고부봉기로부터 시작됐다. 제 생각도 그랬고 그래서 고부봉기 날이거나 아니면 우금치 고개를 넘었으면 성공할 수 있었겠으나 거기에서 마지막 패배한 그날 그 둘을 이 기념일로 잡았으면 좋겠다. 이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이 정읍 쪽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국가기념일 제정하는 데에 농부들이 몰려와서 그렇게 항의하는 건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무튼 그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어디로 할 거냐? 사실 그 기념일 그 선정위원 이 전라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싹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전남대 이상식 교수가 위원장이었는데 그분이 이 전주 화야기를 마지막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놓고 정말 이 저녁도 거나하게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장 기포 쪽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유성엽 국회의원 역사를 공부를 했다고는 아는데 사실은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결국 무장기포로 갔죠. 이 무장기포로부터 시작됐다. 이 정읍과 고창 이 두 싸움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건데 우리는 전혀 이걸 밖에서 공평하게 보면 고부봉기에서 무장기포도 의미 있고 그리고 정읍 황토제 전투도 의미 있으나 역사의 큰 흐름을 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김정일이라고 하는 4.19 재단 그 이사장이 자꾸 이제 역사 날조라고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좀 현실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우리가 동학 지도자 김계남, 안교선, 성계식, 최재호 이 추모식의 핵심은 바로 그 해 말, 그 해가 가기 전에 4명의 행적을 추적하고 또 잘 알아보는 데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우선 2차 기포와 동학농민군 토벌 과정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되 이 해가 가기 전에 12월 18일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 12월 23일 날 이 처형 지시가 내려왔는데 12월 18일 날 전봉준 등 5장군이 이미 서울의 그 전옥소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왜 이 네 분의 처형을 서둘렀을까? 이는 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쪽 경기도 그리고 황해도 쪽에서 가명을 점령한 물론 김계남은 이 전라 가명을 침범한 사람이고 안교선은
이 수원성을 점령한 사람이고 성제식 최재호는 이 황해도 해주 가명을 점령한 사람들입니다. 이 그 조선 시대의 조정에서는 실은 가명을 점령했다는 것은 궁성을 점령한 것과 같은 반역의 의미를 깊이 두었던 겁니다. 그러길래 김계남은 아예 그쪽 전라도 전주 유림들이 나서서 처형하라고, 좀 비참한 얘기를 하면 초록바위에서 차명을 한 뒤에 이 배를 가르고 그 내장을 꺼내서 이 함지박에 담았는데 거기에 이 원수를 갖겠다고 덤벼든 유림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런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도제도 감히 그냥 올려보냈다가 탈출이라도 하게 되면 그때는 이 조선 팔도가 동학교도 이 천지인데 어떻게 탈취될지 모른다라는 생각도 염려도 같이 했겠죠. 그렇게 비참하게 차명돼서 이쪽 서울에 올라올 때는 상자에 담겨서 그 얼마 전에 이 영화 그 명량전인가요? 여기에 보니까 뚜껑을 딱 여는데 목이 이렇게 딱 담겨 있고 소금을 막 이렇게 뿌려놨던데 김계남도 그 소금에 절여서 올라온 그런 비참한 역사를 우리는 같이 볼 수 있습니다. 2차 기포와 이 토벌 과정에서는 실은 19대대가 이렇게 투입이 되면서 나주 쪽으로 몰아갔거든요. 그래서 나주에 그 최후의 본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루에 30명씩 매일 차명을 시켰다니까 어느 정도 비참한 이 역사인지, 그리고 왜 이 나주 이 초토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거는 짐작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네 분의 효시는 외국 사람들이 외국 공관에서 알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 여행가를 포함해서 헝가리 여행가 그리고 일본인 기자들이 그렇게 달라들어서 취재를 했을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에 세계 여론과 이 조선 팔도에서 벌어진 이러한 이 과정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토영에서 10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들의 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이 컸던 거죠. 그래서 조선 정부하고 이 일본 공사관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는 가명을 침범한 이 네 사람을 빨리 차명을 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이 일본 쪽에서는 세계 여론을 달래야 되니까 고민이 있었겠죠. 그리고 당장 나주 그 본부에서 엄청난 동학교도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여론도 무시할 수 없었다. 아마 그 연말에 기울어가는 그때에 정말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이 체포와 압송 과정은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계남은 비교적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면 비교적 갑오군정실록에서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온 과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처형 과정, 그리고 효수 효시 과정은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5쪽 중간쯤에 보면 동학 지도자 안교선
성제식 최재호의 활동은 그리고 압송은 그렇게 상세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교선은 수원성을 점령했고 성제식 최재호는 해주성을 점령했다는 이 기록이 명백하고, 또 이 성제식 최재호의 그 체포 과정은 아주 실증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이 고향 장터에서 붙잡힌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주 가명을 탈취한 이 두 사람을 이 고향에서 이 뻘쭘이 어떻게 알겠냐? 그 해주 그쪽 강령 현감이 고향에 내려와서 피해 있다가 딱 보인 거죠. 그래서 이 강령 현감이 성제식 최재호를 알아보고 조선 병사로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일본 군대가 주둔해 있었답니다. 아마 분대쯤 될 것 같아요. 총을 든 일본군이 급습해서 붙잡아서 바로 서울로 압송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효시 과정은 사실 여태까지 좀 의견이 분분했는데, 그래도 이 조선 조정의 기록이 굉장히 상세하고도 이게 가장 믿을만합니다. 일본 기자들이 덤벼들어서 취재를 했다고 하는데 신문마다 그 날짜가 각기 다릅니다. 아무래도 재판을 신문하고 처형 지시를 내린 이 일성록 기록이, 조선 왕조 기록이 23일 날 이 결단을 내리고 24일 날 남버른에서 처형하고 24, 25, 26일까지 걸어놓고, 자, 이 과정은 그 일성록 조선왕조실록 기록인데 바깥에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판 그림에 영어 글씨 나온 이 비숍이라고 하는 여자가 사흘 뒤 구경을 나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사람의 시신을 만난 거예요. 그게 넘버원, 처형 장소에 붉은 핏자국까지도 언급할 정도였으니까 가히 실증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김계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몸뚱어리는 거기 이 전주에 있고 목만 올라왔다고 했으니까 안교선 성제식 최재호의 몸뚱어리가 넘버원 밭두렁에 이 하얀 무명 옷을 입고 잠든 듯이 보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눈 위에는 아직도 핏자국이 선명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비숍이 본 정월 초하룻날, 고요한 초하룻날 본 광경이라고 실증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선왕조실록하고 비숍하고의 기록이 일치하기 때문에 일본인 기자의 그 양력과 음력을 쓰는 과정에서 아마 부정확하게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숍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 해석 과정이나 기억의 오류일 수 있는데 서소문 밖에 걸려 있는 글이 이 효시든 삼각대까지를 말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을 왜 못 찍었을까? 그건 지금도 좀 궁금한데 카메라가 고장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는 두 개를 갖고 있었는데 저렇게 설치해 놓는 카메라,
그리고 이 핸드 카메라 그 두 개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두 개 다 그날 이 들고 다니지 않아서 그걸 못 찍었다는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본인 기자를 만났을 때 그것도 아까 이 무라카미라고 하는 일본인 사진 기자거든요. 그러면 일본인 사진 기자는 사진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아마 저 영국에서부터 화물선을 타고 건너온 비숍으로부터 카메라를 구입했을 가능성이 무엇보다 크다. 왜냐하면 그때는 서양에서 이 만들어진 카메라지 일본에서 카메라를 이 생산하지 못할 때였으니까. 그래서 내가 서서문 밖에서 그 새 목을 네 개의 목을 구경했다. 이걸 말하자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쫓아가서 사진 찍으려고 했더니 가마떼기에 둘둘 말아놓고 경기 가명으로 옮겨가려던 때에 만나게 된 거겠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정황으로 봐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 내용을 읽어보시고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은 잘 고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7쪽에 아까 그림은 앞에서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도판 4개의 그림 사진이 어떤 과정에서 나왔느냐 요거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넘어서 9쪽을 한번 보면 그 한 둘째 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곳에 고장난 회중시계가 떨어져 있었는데 어린 아이들이 그것을 조각조각 분해해서 개에게 물어뜯긴 시체의 입속에 장난으로 쳐넣었다. 아주 구체적인 거죠. 이런 정도면. 그런데 그 밑에를 보면 이어진 걸 보면 이런 끔찍한 광경이 일주일이나 계속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주일은 앞뒤가 절대 맞지 않습니다. 아까 며칠이요? 3일, 26일 날 철거하고 3일 뒤에 정월 초하룻날 남벌원에 간 것, 그것이 맞아떨어지니까 이 사람은 일주일이 아니라 뭔가를 잠깐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며칠을 그렇게 잘못 표기를 하지 않았을까. 자, 이제 이 10쪽을 보면 마지막으로 동학 지도자 안교선, 성재식, 최재호, 처영지, 남벌원에 대한 장소 비정입니다. 이 남벌원 먼저 비숍이 목격한 그 시체 셋 이게 정말 비숍이 본 건지 그리고 그것이 남벌원인지 이거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영어 실력이 아주 짧은데 요거를 요약해서 번역을 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바로 고요한 조선의 설날에 친구와 말을 타고 밖으로 나갔는데 남대문과 동대문 어딜까요? 얼른 잡히는 데라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용산 쪽으로 나가는 남산 아래쪽이 거의 맞지 않을까. 놀랍게도 마치 깊이 잠든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구의 시신을 본 곳 그것이 바로 남벌원이다. 이것을 추정할 수 있겠고 그러면 남벌원 교장터는 어디였을까? 이 남벌원 얘기는 자주 나오는데 교장터랑 연결돼서 나오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장은 바로
군인들이 그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쪽 그 용산 쪽으로 이 만초천변을 이렇게 이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여러분들 좀 기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강의 물길을 생각하시면 절대 이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앙일보 건물이 있죠. 그리고 서소문 역사공원이 있죠. 거기가 전부 다 만초천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지면 물이 범람해서 중앙일보 그 밑에까지 그게 바로 서소문 바뀌거든요. 서소문 문턱까지 물이 장마 때는 쳐 올라왔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그 물길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용산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갈대밭이 있었는데 그 갈대밭에 군사들 훈련을 시켰다. 그런 기록들이 조선 왕조 기록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소는 정확하게 짚을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 시간 날 때 한번 보시면 용산 쪽이 아닐까. 대략 맨 11쪽 마지막 문단을 보면 1904년 남벌원 지명이 황성신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황성신문에 느닷없이 나무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끝에서 두 번째 줄에 한강까지 응봉을 따라 나무원 남쪽편으로, 남쪽편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만초천변이죠. 그리고 그 만초천을 따라서 뗏목이 거기까지 올라와 있었다고 하니까 이게 나무원이라고 하는 데에 무자가 처음 이 뭐로 나오느냐면 뗏목 무자로 나와요. 그래서 뗏목이 쌓여 있었던 남벌원이라는 말이, 그리고 이 음성으로 봤을 때 남벌원, 이 남벌령 전혀 다릅니까? 좀 비슷하죠. 그런데 이 남벌령이라고 하는 이 군사들이 묵는 건물들이 그 만초천변 그쪽에 굉장히 많았답니다. 이게 조선시대 기록에 즐비하게 나오는데 이게 이 1894년 동학혁명 때 보면요, 이 군인들 그 훈련할 곳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경복궁 침탈됐을 때에 왕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을 때에 군인들이 전부 다 무장해제 당했습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흩어진 마당에 어디 남벌령이며 남벌원이며 군사훈련터며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9월쯤에 부랴부랴 조선 조정에서 토벌군을 조직을 했는데 군은 모아놨는데 그들이 맨손으로 가서 싸울 것도 아니고 일본군에서 무기를 내어주지 않으니까 출발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당에 군사가 잠잘 수 있는 남벌령, 훈련할 수 있는 남벌원,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동학혁명 시기쯤 와 보면 이 남벌령이니 남벌원이니 하는 것들이 흐지부지된 다만 뗏목이 내려지는 갈대숲, 갈대밭
이 장마 때에 이렇게 묻혔다가 장마가 지나가고 나면 군사들이 주둔할 수 있는 용산 그 미군 주둔이 생겨난 것은 역사적으로 실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남벌령의 어떤 역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본군이 먼저 거기에 이 진주를 했고, 그리고 일본군이 물러가면서 미군이 그 미군 기지를 입수했다고 하면 우리의 슬픈 역사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숍이 목격한 곳은 남벌령이 돼. 그 남벌령은 남대문과 서서문 사이의 그 밖 만초천변, 그리고 이 갈대밭, 가롤동, 이 묵동, 이쪽 일대가 사실은 이 남벌령의 이 건물이 이렇게 늘어서 있는 그 면적은 굉장히 넓었다 그래요. 그 앞에서 잠깐 본 황성신문에 나온 이 보고서도 실은 용산의 그 군사 기지의 그 넓은 곳에다 다 말뚝을 박아놨다는 말이거든요. 그 신문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군사 시설이니까 여기를 침범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겁박하는 게 바로 이 1904년 일제 시대죠. 1904년. 그래서 이 남벌령, 남벌원 이는 바로 그 용산 부근이고, 그 용산과 서소문 밖 그 효시 장소는 가까움으로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다. 시간을 좀 짧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좀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쪽으로 설명한다고 풀었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것은 그 교재를 보시고 또 이 교재가 아직 좀 부실한 데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정밀하게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